명리 이전에 기울임 삼식이라 해서 이게 다 원래 이 동양학이라는 게 명리를 포함을 해서 그 제왕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위정자들이 지배계급들이 어쨌든 그 정치라고 하는 명목으로 본인들의 이제 어떤 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이런 거지.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을 잘 써야 되냐, 또 농사는 잘 이렇게 기후가 맞아가지고 잘 지을 수 있겠냐, 아니면 서로 이제 땅 뺏기 싸움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길 수 있겠느냐, 이런 지혜의 산물들이 이렇게 모아지고 축적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천기를 본다든지 지리를 본다든지 그리고 사람 사이에 기륭화복을 살핀다든지 이런 것들이 학술들이 많이 이렇게 분파되어 왔던 거죠. 현대에 와서는 어떤 천문을 살핀다든지 과학의 발달이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뭐 지리적인 어떤 이런 부분의 이해관계를 따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비교적 효용성이 줄어든 거예요. 농경에서 산업으로 현대에 와서는. 근데 이제 그래서 살아남은 게 사실은 명리라고 하는 분야인 거지. 이 삶의 세상에 그래도 실체는 주인공은 인간인 거고, 사람인 거고, 사람의 삶은 이어져야 되는 거고,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잠겨 있는 어떤 미래에 대한 아니면 또 현실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세월의 어떤 그 흐름 속에서 이렇게 이제 필요에 의해서 좀 도태되거나 영향력이 감소될 건 감소되고 이렇게 이제 또 부각되거나 유지될 건 계속 유지되고 이랬는데 이제 뭐 김운둔갑이라든지 그러니까 태을책, 태을신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국가의 흥망 같은 거를 보는 학문들이었지. 그런 거에 보면 이제 뭐 크게 국가의 어떤 변란이 일어난다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작게 따지면 인간사의 흐름인데 크게 보면 또 하나의 그런 그 국가에도 국운, 시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이 변곡점을 갖고 또 많은 민중들이 그런 흐름의 국격이나 국채 속에서, 그렇죠? 행복들이 이제 영향을 받고 그런 건데. 어쨌든 이제 이 명리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개개인들의 삶에 지향점이 초점이 맞춰지긴 하지만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런 뭐 어떤 민주적인 이데올로기 체계나 이렇든 저렇든지 간에 그래도 세계 10대의 권역을 왔다 갔다 하는 정치 뭐 여러 가지 정치는 아니지 경제 뭐 제발 문화 특히 K-팝, K-탑, 뭐 K 컬처 같은 거는 그 경제적인 수준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보다도 조금 경쟁력을 다 갖추고 있잖아요. 어쨌든 그러한 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데 동시대 80억 인류 중에서도 동일한 그 카테고리의 운명의 인자를 갖고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어디는 환경이 전쟁통에 있는 데도 있는 거고, 그렇죠? 또 아주 못 사는 나라도 있는 거고, 또 우리나라보다도 좀 낮게 더 어떤 오픈되어 있는 그런 환경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삶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개체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개인의 영향력이나 개인의 에너지, 운명의 성향 속성은 있는데 저는 그 예전에 어떤 그 체 이론이라고 제 나름대로 그 정립을 한 적이 있어요. 체. 그러니까 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지금은 잘 안 쓰는데 쓸 수도 있지, 요리하면서. 예전에 그 어머님들이 집에서 무슨 밀가루 걸르거나 뭘 이렇게 고운 뭐 할 때 이렇게 체가 촘촘한 게 있고 성긴 게 있고 그랬어요. 용도에 따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체에 받쳐가지고 걸르고 이랬는데 그런 거지. 그러니까
체의 그 성기는 정도에 따라 가지고 그게 만약에 촘촘하게 갖춰져 있으면 그 통과에서 나오는 게 아주 미세하고 곱고 부드럽고 섬세하고 이렇게 되는 거고, 체가 막 그 걸러내는 것들이 막 이렇게 얼기설기돼 있으면 막 불순물도 섞이고 돌멩이도 그냥 통과될 수 있고 막 이런 그 틀 안에 존재하는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 역학 선배들 중에 도계 선생 같은 경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환원동강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다 팔자라고 하는 거를 갖고 태어나는데, 내가 이제 뭐 이렇게 생명체 중에서도 그런 영혼을 자각을 할 수 있는 인간으로 태어나느냐 아니면 다른 미물로 태어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어떠한 부모를 만나느냐, 어떤 부모를 통해서 나타나느냐, 또 그리고 어떠한 시대, 이 시대는 시공간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조선시대에 태어났느냐 아니면 전 원시시대 선사시대에 태어났느냐 아니면 뭐 현재에 태어났느냐, 또한 지역적으로도 뭐 아무래도 인간의 자유가 제약을 많이 받는, 같은 우리 한반도라고 하더라도 위쪽에 태어났느냐 밑에 쪽에 태어났느냐 이런 거, 그러한 환경적인 게 처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내가 어떤 그 인간으로서 인간 본연 자체의 주체성을 인식하고 나라고 하는 존재를 자각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따라서 같은 팔자를 타고 난다고 하더라도 그런 삶의 흐름들이, 어떤 양태들이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팔자가 또 어떤 환경하고 그리고 시대하고 이렇게 서로 매칭이 되는 연관 관계를 이렇게 구분해 나가고 조율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은 흔히 뭐 동일한 팔자에 동일한 운명을 살아가야만 되는 거냐, 이런 거에 대한 하나의 이런 단초가 되기도 하고 해답에 대한 근접한 이런 부분이 되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런 명리적인 시각으로, 명리적인 관점으로, 명리적인 프리즘으로 세상을 보고 세계를 이해하고 사람을 살피고 또 나를 들여다보고 어찌됐든 기준점은 이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명리의 그 지향점이나 효용성이나 방향성이 다양할 수는 있어요.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명리 공부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그 이유와 원인이 굉장히 참 다양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 명리 공부를 접해가지고 또 어느 정도 그걸 이뤄가지고 내가 이것을 여하이 내 인생의 어떤 그 에너지, 어떤 방편으로 삼을 거냐라고 하는 거는 전적으로 그 사람의 몫인 거죠. 이걸 뭐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인문학적 소양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본질적으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그 사람인지 이런 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또 아니면 타자를 좀 더 이렇게 나를 포함한 주변에 있는 주변인들을 좀 더 잘 이해하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공부할 수도 있고, 어쨌든 다양한 목적성을 가질 수 있겠지만, 출발점은 이 사주 명리로부터 비롯된다라고 하는 거, 그건 이제 공감성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과 다양한 목적성을 가지고 출발점을 삼을 수도 있겠지만, 이걸 가지고 펼쳐내 나가는 것 또한 본인들의 컬러대로, 본인들의 색깔대로 이렇게 다양하게 펼쳐져 나갈 수 있을 거다. 또 과거에 뭐 한 세대 아니면 뭐 반세기 전의 명리의 환경만 하더라도, 저는 그 시절을 아니까, 또 지금에서는 명리의 어떤 그 저변, 또 명리의 활용도, 명리의 어떤 효용성,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다양한 어프로치가 이루어지고 있죠. 뭐 명리의 사실 춘추전국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쨌든 이런 그 꽃이 이렇게 막 그 만개를 해서 이렇게 우후죽순 펼쳐지는 것 같은데, 이 또한
시대적인 흐름으로 이 시기를 지나고 나면 명리도 어떤 또 다른 형태로 이렇게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돼서 자리매김을 이제 하게 될 거다. 제가 이제 갑진년 그 총운세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기적으로도 갑진이라고 하는 시기는 이렇게 그 상수학적으로도 구성학으로도 이렇게 8운의 시기에서 9운의 시기로 어떤 정신의 세계를 추구하는 이런 흐름으로 이렇게 트랜스퍼를 하는 그러한 시점이거든요. 거기서부터가. 그리고 크게 보면 상중하의 180년 주기에 그런 상원, 중원, 갑자도 새롭게 스타트하는.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많은 그러한 그 분기점이 되는데 마침 그 인류사적으로도 공통적으로 우리가 한 3년 정도 이 코비드라는 걸 겪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모두가 이건 가진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젊은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이렇게 나이 먹은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이렇게 그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이나 중후진국에 사는 사람들이나 동일하게 겪은 그러한 그 이슈였기 때문에 그런 거를 겪고 나서 뭔가 그 반사적인, 반향적인, 울림적인 그러한 흐름으로 정신적인 어떤 각성이라든지 정신적인 추구라든지 이러한 흐름들의 모양새가 반사적으로도 자발적으로도 많이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많이들 사회 저변에서도 그런 움직임들이 일어날 거고 역시나 사주명리 쪽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그런 변화의 그런 조짐들이 좀 보일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아질 거고요. 그리고 관심 갖고 이렇게 꾸준하게 하시는 분들도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다양해질 거다. 그리고 점점 어찌 보면 명리가 이렇게 어떤 특별한, 특수한, 특정한 상황의 계층에서 이렇게 편중된 학문으로 이렇게 치우쳐서 쓰여지고 효용성이 있어지고 이랬던 부분들이 점점 경계를 벗어나면서 뭔가 이렇게 제도권 내지는 수면으로 그리고 일상생활로 이렇게 점점 이렇게 좀 다가오는 그런 부분들도 하나 이런 시대의 조류가 다양한 어떤 과학 문명이나 문물이나 이런 기술이나 이런 쪽에서도 많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 이 명리 자체도 그 요즘 이제 트렌드를 예측하는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은데요. 제가 한 40여 년 전에, 35년 전? 그때도 유명했던 그 미래학자들이 있었어요. 그때도 존 나이스비트라는 사람들이 이 메가 트렌드라고 하는 걸 그때 이렇게 굉장히 그 선풍적인 인기가 있었던 책 중에 하나였는데 그 중에 이제 앞으로 미래 시대의 트렌드가 뭐가 될 거냐. 그때는 컴퓨터도 없었고 이런 그 스마트폰도 없었고 인공지능 AI도 없었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서도 앞으로 시대는 하이테크 시대가 될 거다. 그러니까 하이테크라고 하는 말이 통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게 다 되는 거죠. 이런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IT의 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진행되는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서도 그러면 결국은 가면 갈수록 그런 하이테크 기술이 부흥되고 발전돼 가면서도 기술이 인간의 삶을 이렇게 대체하고 짐지고 해결해주고 편리함을 제공해 줄지는 몰라도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하이터치. 그러니까 테크가 하이니스로 가면 갈수록 거기에 대한 인간의 어떤 삶의 빈자리, 공허감 이런 건 상대적으로 더 늘어나게 돼 있다. 그러니까 물질이, 편리함이, 문명이, 기술이 발달하고 발전이 되는 것만큼 인간의 삶이 질이, 행복이, 만족이, 조화가 이렇게 같이 상승하고 비례적으로 업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한 공허감은 그대로 남을 수 있다. 그래서 그때도 이제 미래 유망 직종, 유망한 이런 게 기술에 대체되는 거 그때도 많이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예민하고 민감하고 고감도의 어떤 그 터치를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아무리 기계 문명이 물질 문명이 과학 문명이 발달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기계가 곧 사람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기계가 영혼을 갖는다는 아니라는 거지. 물론 그런 시도도 지금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그 어루만져주고 터치해주고 그럴 수 있는 분야는 결국은 뭔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그래서 인간의 감성의 영역, 정신의 영역 이런 부분들은 다루어져야 될 영역으로 그때 가서도 남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그게 유망한 직업도 되는 거고 직종도 되는 거고 개인의 능력이나 역량이 발휘돼서 사회에 기여를 하고 조직에 어떤 그 도움을 주는 그러한 작용을 할 거다라는 거를 이제 트렌드 중에 하나로 예측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쭉 살아오면서 이렇게 느껴보면 지켜보면 그러면 뭐 우리나라가 자살률 제일 높잖아요. 뭐 출산율 0.7로 떨어졌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게 사는 건 과거보다도 우리의 부모 세대,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보다도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누리고 있거나 사는 거는 엄청나게 잘 살고 있는 거지. 그러면 그 잘 사는 것만큼 그만큼 우리의 행복 지수가 높아졌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이나 행복이나 이런 거는 절대로 외부에 있지 않다라는 거지. 밖에 있지 않다라는 거지. 아니 그거는 그냥 그 알파벳 A, B, C의 A 같은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는 알아도 여기로는 울림이 안 와서 그런 거지. 이건 죽을 때 밥 숟가락 놓고 갈 때 조금 알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때까지 모르고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많아요. 그거는 결국 사람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거냐, 왜 사는 거냐, 무엇을 추구하면서 내가 삶의 지향점을 가져야 되는 거냐라고 하는 이런 근원적인 질문, 근원적인 어떤 물음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 종교를 통해서 찾든 철학을 통해서 찾든 뭐 봉사를 통해서 찾든 뭐 어떤 이타행을 통해서 찾든 그 중에 하나의 수단이나 방편이 될 수 있는 게 명리라는 거지. 명리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전의 명리는 약간 점쟁이과 같은 거였어요. 이걸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삶의 수단, 방편, 또 어떤 생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물질이 풍요가 경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뒷받침이 돼주면서 명리로 터치할 수 있는 이런 분야들 부분들이 다양해지고 많아졌다라는 거죠. 왜? 명리 자체가 이게 바로 음양의 학문이고 자연의 학문이고 자연에서 가져온 학문이고 이러기 때문에 인간 또한 자연의 일부고 이러기 때문에 설명될 수 있는 그런 기제나 툴이 된다라는 거죠. 과거에도 있었죠. 수천 년 전부터 가불병정이라는 건 있어 왔는데 현대 와서는 특히 한중일 삼국 중에서 명리가 이렇게 아직까지 살아있는 곳은 우리나라하고 중국입니다. 우리나라, 중국. 일본은 이미 다른 학문 쪽으로 대체가 됐어요. 메인이. 예? 근데 중국의 명리하고 우리나라의 명리하고가 조금 다르죠, 결이. 예. 그리고 지금 막 생산해내고 있는 현대의 그런 명리 체계들도 어쨌든 뭐 다양한, 다종한 이런 측면에서는 긍정성이 없잖아 있지만 이것 또한 뭐 내가 얼만큼 소화하고 얼만큼 받아들이고 하는 내 자신의 몫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서울의 봄 하면서 얘기가 길어졌는데 어쨌든 우리도 이렇게 우리는 이런 명리를 가지고 22글자를 가지고 일단은 세상을 보는 그래서 사람이 우리가 이제 사주팔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내기둥 8글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천간에 그렇죠? 천간에 10글자, 지지에 12글자. 이래서 이거를 이제 뭐
60간지가 있죠. 그리고 12달이 있고 60간지가 있고 12시간 있으면 이걸 이제 51만 8,400가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운까지 대운까지 대입을 하면 이게 이제 100만 가지가 좀 넘는 이런 유형으로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갑에서부터 개까지 하고 자에서부터 이제 해까지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근데 궁극적으로 보면 이게 8글자인 것 같지만 이렇게 이제 천간이 있고 지지가 있고 이렇게 그 땅에는 그 이 감출장자를 써서 이렇게 땅에 감추어진 하늘 기운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지지에 감추어진 천간이 아니라 지지에 감추어진 하늘 기운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포함을 하면 외형상으로는 8글자인 것 같지만 지지의 각각의 글자들이 이걸 지장간 안에 있는 글자들이 숨어서 작용을 함에 의해 가지고 원국에서도 작용을 하고 대운이나 세운에서도 서로 작용을 함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다양하고 복잡한 인간사의 희노애락이나 기륭화복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8글자보다는 조금 더 많게 되는 거죠.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내 8글자가 대운의 2글자, 세운의 2글자 하면 12글자가 반응을 하는데 실제로는 세운에도 대운에도 또 원국에도 지장간의 글자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글자들이 이렇게 컴플렉스 돼가지고 그런 삶의 다양한 형태의 양상들, 모습들을 이렇게 연출해내는 거예요. 표출해내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하늘의 기운은 예전에 기초 1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상의 에너지거든요. 상. 그러니까 마치 지금 이제 겨울로 막 한겨울이 이제 시작이 되는 해월이 지나고 이번 주 7일부터는 그렇죠. 이렇게 이제 대설이 들어가면 자월로 동지월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데 뭔가 이 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한 기미, 조짐, 느낌, 우리는 경험적으로 겨울은 어떨 것이다라는 것을 선험적으로 인지를 하고 있는데 그 겨울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운이나 기미가 먼저 시간의 흐름에 의해서 먼저 시작이 됩니다. 이게 바로 목화토금수 오행이 또 크게 보면 음양이 음에서 양으로 양에서 음으로 서로 간에 이렇게 꼬리와 꼬리를 물고 변화하는 이런 과정, 순환 과정인 거고 그런 음양의 과정을 조금 더 세분을 하면 이게 목화토금수의 오행의 순환 과정이 되는 거죠. 이 오행의 순환 과정을 조금 더 거기다 각각의 오행의 음양을 세분을 해가지고 구분을 한 게 십천간이 되는 거예요. 십행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학문책에서는 음양학, 오행학 뭐 이런 게 음양, 오행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게 그러니까 고래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 어떤 그 음양에서는 기운이 크게 분화가 안 됐는데 이제 사상이 나오고 사상에서 팔괴가 나오고 그 팔괴 안에 사상 안에 오행이라는 개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사상 8괴 64괴로 분파되는 그런 상징 체계가 하나가 있었고 또 다른 거는 그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하늘 기운하고 땅 기운에 매칭되는 에너지를 엮어가지고 천간의 10글자로 오행을 10개로 세분화했고 세분화해서 이런 상의 이미지를 조금 더 구체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팔자로 쓸 때는 이거는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상 그리고 어떤 그 정신, 지향점, 그러니까 약간 그 형이상학, 추상적, 목표점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뭔가 봄이 왔다라고 하면 봄 기운이 먼저 봄 내음이 느껴진 다음에 어느 정도 지나고 보면
땅도 풀리고 꽃도 피고 새도 울고 이렇게 되는 거지. 예, 순서라는 게 항상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천간에 이러한 상들이 목에서 화로, 화에서 토로, 토에서 금으로, 금에서 수로 이렇게 움직여가는 모습들이 현실적으로 땅이라고 하는 거는